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일단은 함께 최근 소식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XRP 소식도 소식이지만 방금 전에 제가 재미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이제 소식을 많이들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소식이 우리 비트코인 캐시께서 아주 그냥 그 바이낸스 비트코인 해킹 당했을 때 그때 해결책으로 언급했던 것들이 있죠. 해시파워를 이용해 갖고 롤백 시키는 거. 비트코인 캐시가 그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사기판입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소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2부 순서 되면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아마 Q&A 때 그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관련된 거 입장을 보도자료로 뿌렸습니다. 그거 갖고 아마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드실 거고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것들 함께 생각들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함께 오늘 나눠보시죠. 어라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주요한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어제 이 모니넷 인트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부터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그 트랜잭션 코스트가 61,400까지 발생했나봐요. 이거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네요. 여러분들 되게 그 소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과연 XRP라는 거는 다른 암호화폐와 비슷하게 소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거에 대한 떡상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일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 같은 맥락의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 또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니기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61,400개 트랜잭션 코스트로 소각이 된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봅시다. 몇백 번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400만 1000만 2억 개가 10년에 10년 동안 이제 대략 2억 개가 소각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요. 그래서 지금 닉이 마지막에 이런 기준을 계산할 때 10년간 2억 개가 소각이 되고 1000억 개죠, 총. XRP 레저는. 그랬을 때 이거는 전체 1%보다 작으니까 별로 신경 쓸 만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아무리 그 트랜잭션 코스트로 많이 나가더라도 전체 XRP 물량이 좀 약간 신경 쓸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줄 정도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또한 기억을 할 게 뭐냐면은 피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트랜잭션 코스트가.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밸리데이터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하죠. 필요에 따라 내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코스트에 의한 소각으로 XRP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약간 가치가 더 오르는 거.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떡상 이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밸리데이터들이 투표해서 트랜잭션 코스트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가령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아마 이 XRP를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소각이 많이 돼서 빨리 떡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상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트랜잭션 코스트를 더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이렇게 가능한 거죠. 보시면은 A라는 금융기관이 있고 B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XRP가 성공해서 서로 그냥 들고 쓰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A, B 은행 간에
이 중간에 국경이라고 하고요. 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서로 XRP를 주고받으면서 세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은 당연히 XRP를 직접 주고받기 때문에 XRP 레저상에 이 A가 갖고 있는 계정 그리고 B가 갖고 있는 계정 간에 XRP가 서로 이동을 하겠죠. 이거는 페이먼트라는 트랜잭션 타입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이거 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발생해서 소각이 될 겁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최소 단위가 0.000010이에요. 예. 100만 분의 10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드랍 단위라고 부르고요. 100만 분의 1 단위를 그렇기 때문에 10 드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규칙으로는 이거예요. 최소 단위가. 근데 보통 실제적으로는 한 0.000012 정도가 듭니다. 평균적으로.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만약에 나중에 XRP가 뭐 한 100만 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트랜지션 코스트에 0.000012 XRP니까 100만 곱하면 12원이 들겠죠. 사실 100만 원이라는 거를 이동시킬 때 12원이라는 수수료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트랜잭션 코스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부가적인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어떤 기간이 먹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 이 순간에 사라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좀 올려갖고 빨리 XRP가 많이 소각돼서 1000억 개가 아니라 900억 개, 800억 개 이렇게 팍팍 줄었으면 좋겠다, 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 견해상으로는 이 소각되는 트랜잭션 코스트를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XRP를 들고 쓸 때는 결국에는 그겁니다. XRP 들고 쓸 때는 결국에 이 레저상에서 서로 주고받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기관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준으로는 얼마죠? 잠깐 볼까요? 500원이죠 지금. 1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오늘날 1000원이 됐다. 갑자기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까지 해서 1000원까지 떡상했어요. 그럼 1000원이죠. 그러면 1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드랍이라는 거는 얼마입니까? 10만 분의 1이죠. 그러면 0.01원 정도가 소각이 되는 거죠. 한 번 주고받을 때마다 XRP 한 개를 주고받을 때마다 0.01원이 소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가서 뭐 XRP가 성공해서 100만원 됐을 때 기준으로 12원이라고 했죠. 확실히 100만원을 보내더라도 12원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이지만은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땐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가격이죠. 그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마도 은행들이 이렇게 XRP를 직접 홀드하면서 쓰는 형태가 되면 이들은 밸리데이터를 돌리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죠, 충분히. 그래야지 본인들이 이 XRP 규칙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비트코인 POW라는 컨센서스 쓰는 거랑 POS 지분증명 쓰는 거랑 엄연히 다른 게 보면은 POW는 그 그래픽카드 잔뜩 소수점 계산이 뛰어난 연산을 갖고 있는 그런 처리 장치를 잔뜩 만들어 갖고 해시파워를 늘려야지 본인들의 약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 컨센서스 부분에서요. 근데 이미 마이닝풀이라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걸 뒤집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걸 유지하는데도 굉장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돼요. 사실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안 좋죠. 참여는 하고 싶은데 참여하기 힘든, 본인들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POS는 어떨까요? 지분증명. 지분증명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지분증명 같은 경우, 야, 은행이 그럼 예를 들면 이오스로 할까요? 이오스 많이 사들이면 되잖아요, 은행이. 맞는 얘기예요. 이오스 총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억 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죄송한데 제가 이오스에 관심이 없어서 총 몇 개 발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억 개라고 가정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은행이 야, 나 이오스에서 지분증명이니까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그러니까 남들한테 휩쓸리기 싫어. 그래서 나는 총 1억 개 중에 내가 한 1000만 개, 10분의 1 정도 내가 소유하겠다 해서 잔뜩 사들여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행은 쓸만하죠. 왜냐하면 10분의 1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지분증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갖고 있는 관계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좋죠.
근데 문제는 뭔가 다른 은행들이 문제입니다. 아니 보니까 지금 예를 드는 은행이 JP 모르건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보세요. 바클레이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산탄데르 기타 등등 있어요. 이 은행들이 저걸 쳐다보면서 야 내가 저기 이걸 쓸까? 이오스? 쓸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쓸 생각이 별로 안 들 거예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어떤 은행도 좋아. 야 니네 1000만 개 갖고 있어. 우리도 1000만 개 우리도 1000만 개 매수해. 이오스 잔뜩 사드립니다. 그럼 1000만 개 갖고 있는 은행이 또 탄생하죠. 이들도 쓸만하겠죠. 1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이오스라는 블록체인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규칙을 바꾸고 있는데 본인들이 10분의 1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예. 근데는 문제는 남은 은행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8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은행들이 쓸 수가 있을까요?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만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이오스는 굉장히 별로예요. 굉장히 별로입니다. 컨센서스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지분 증명의 한계입니다. 근데 XRP는 어떻습니까? 밸리데이터라는 걸 누구나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잭션의 컨센서스 처리 방식은 오더링 방식이에요. 롤백이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XRP 레저상에서 롤백이 불가능해요. 무조건 불가능.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혹시나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은행들이 컨센서스 방식상 밸리데이터를 돌리는 데는 서버 운영 비용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비용 얘기를 안 했네요. 이오스도 비용이 많이 들죠. 이오스를 사들여야 되니까. XRP는 그와 다르게 밸리데이터 돌리는데 드는 그 서버 운영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별로 많지 않죠. 개인한테는 많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은행들한테는 껌값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만 쓰면 될 수도 있어요. 네, 껌값이죠, 은행 입장에선. 그리고 XRP를 얼마나 갖고 있던지 그와 상관없이 밸리데이터 하나 돌리면은 똑같은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영향력을 갖고 XRP 레저의 규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기존의 그 마이닝 풀이라고 하는 집단들을 견제도 해야 되면서 그들을 넘어서는 해시파워를 가져야 안정적으로 은행이 쓸 수 있죠. 지분 증명은 어떻죠? 해당 암호화폐를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매수하는데 되게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XRP는 XRP 몇 개 들고 있건 간에 한 달에 뭐 2-30만 원만 지불해서 클라우드로 밸리데이터 돌리는 비용만 지불하면은 XRP 몇 개 들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기존에 먼저 XRP를 쓰기 시작했던 금융기관이든 뒤늦게 진입했던 금융기관이든 똑같은 권리와 동등한 조건, 동등한 자격으로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탈중화되어 있는 구조죠. 네. 되게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사기판인 게 실제로 알려진 내용과 너무나 다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이미 여기 계신 이제 월드클래스 청년님들,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마 주로 들으신 게 그걸 거예요. XRP, 리플, 완전 중앙화되어 있는 암호화폐. 아니요. 모든 객관적인 지표가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란 걸 모든 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사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XRP가 사실 지금 현재 기준은 제일 탈중앙화되어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걸 알 수 있는 트위터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이 보면은 몇 달 내로 크립토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결정할 거란 얘기죠. 조만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뭔가 레귤레이션이 정리된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쿼럼으로 본인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는데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코카라고 설명됐죠. 프로젝트 코카, K-H-O-K-A, 코카. 프로젝트 코카라는 그 프로젝트 네임을 달고 이미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주된 파트너는 JP모르건의 쿼럼입니다. 쿼럼이라는 블록체인 쓰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JP모르건의 그 JPN 코인을 쓰는 게 아니라 JP모르건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쿼럼이라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중앙은행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중앙은행이 도입하려고 연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규제도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 딜라틴, 아줌마 포스 딜라틴, 이 아줌마 또 어디에서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터뷰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여전히 리플사가 올해 들어서 한 주에 2-3개씩 금융기관과 계약을 하고 있고요. 사인을 한다는 거는 그거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계약, 컨트랙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메이저 은행들, 산탄데르나 이 크레딧, 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어느 나라 은행이죠?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저는 처음 봐갖고. 메이저 은행이라니까 메이저 은행은 맞을 텐데, 크레딧 아그리콜이라고 있네요. 프랑스네요, 프랑스. 여기랑 프랑스 몇 등일까요? 이 은행이 등수는 알 수가 없나? 리더라고? 이거 본인들 홈페이지니까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등수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자산 기준으로 잡으면 등수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메이저 은행이라고 하는데 산탄데르라던가 프랑스 메이저 은행인 아그리콜, 여기는 지금 리플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의외인 게 지금 프랑스에도 리플렛 멤버가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지금 공식화된 거죠. 여기 보시는 프랑스에 있는 메이저 은행 이미 리플렛 네트워크에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최소 X커런트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플렛 멤버라는 얘기죠.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산탄데르는 뭐 작년부터 기사 많이 나왔죠. 산탄데르 그 회계연도 보고서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본인들이 만든 솔루션 있죠. 원페이 FX. 작년에 리테일, 그냥 일반 고객들 송금하는, 소액 송금하는 용도로 썼다면 올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들로 그 확대를 한다고 했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전략에 따라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다른 금융기관과도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까 아그리콜이랑 다르게 다른 프랑스의 금융기관들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이런 것들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잔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BIS 어디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는 곳입니다. 국제기구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좀 약간 뭘 얘기하고 있는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페이팔 CEO가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던 거 한 달 반 전인가요? 그때쯤에 했었고, 제가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번역해서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세요? 2009년과 10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뒤에 은행들이 이 프리펀딩을 통한 돈을 쌓아두는 게, 그런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은 그 돈이 만약에 상대방 카운터파티가 망하게 되는 순간에 그 돈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코리스펀던트 뱅킹, 바로 환거래 은행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이어서 감소했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BIS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 지금 그 환거래 은행 구조가 점점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추세 갈수록. 급격하게 줄고 있죠. 지난 7년 동안 2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용량이. 이 추세는 특별하게 뭔가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거꾸로 상승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환거래 은행을 거치는 세틀먼트는 많은 은행들, 금융기관들을 돌아서 거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페이먼트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 돈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없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중간에 수수료가 얼마 될지, 그리고 뭐랄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기업 같은 경우 인보이스인 거죠. 대금을 이제 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매치가 안 되죠. 실제 돈은 이렇게 움직이고 청구서 같은 거 페이먼트는 이렇게 처리되고요. 뭔가 그런 게 정확하게 매칭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래킹 문제, 추적 문제라던가 또는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문제라던가, 그리고 서트티, 그 얘기를 하죠. 확실성이 부족하다. 방금 풀어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런 비효율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금융기관들이 2009년과 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거의 진정한 리스크, 상대방이 망하면 내 돈도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기피하는 현상이 온 거죠. 이거는 진짜로 더더욱더 XRP 그리고 리플사가 그 XRP를 갖고 하려는 그 그림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규제가 풀려서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이 대안을 정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쓸지 안 쓸지를 저는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어서 빨리 규제가 풀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 BIS 자료를 통해서 이 포인트를 알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크레이그인데 그 제가 말씀드린 크레이그는 이제 사토시라고 사기치는 크레이그 말고요. 리플사 직원 크레이그가 있습니다. 크레이그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방금 보신 요런 추세 있잖아요. 요런 추세, BIS가 제시한 자료, 코 리스펀던트 뱅킹을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 요것 때문에 XRP 리서치 센터라고 아마 이 사람 멕시코 사람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랑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XRP가 더 경쟁력 있지 않냐, XRP가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플사 주요 임직원 중에 하나인 크레이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보신 거, 이거는 지난 몇 년 동안 있어온 이제 메이저 트렌드다. 계속 지속되는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얘기했는데, 지금 방식들은 결국에는 지금 방식들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리퀴디티 관련된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사실 아까 보셨지만은 직접적인 리퀴디티 릴레이션십은 아니거든요. 릴레이션십은 갖고 있지만 돈을 직접적으로 못 줍니다. 직접적으로 프리펀딩이 서로 간에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 B가 서로 양쪽한테 계좌를 틀고 서로 프리펀딩엔 돈이 없으면은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그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전 세계에는 금융기관이 11,000개가 넘습니다. 뭐 때문에 알 수 있죠? 최소한 11,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스위프트 멤버가 11,0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소 스위프트만 가입한 금융기관이 11,000개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소 11,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경우의 수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이 11,000개가 서로 릴레이션십을 맺으려면 지금 수학 시간이죠. 수요 시간이 돼버리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많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관계만 가지면 끝인가요? 그냥 서로 뽀뽀 한번 하면 관계 갖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서로 계약도 해야 되고, 계약도 중에 어떤 조건으로 서로 간에 이해 조건이 맞는지 이런 것도 타진을 해야 되고요. 의사 타진을 해야 되고, 서로 뜻이 맞았을 때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하고 나서 서로 돈도 양쪽한테 축적을 해내야 되죠. 프리펀딩이라는 방식으로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A라는 은행이 전 세계에 있는 11,000개 이상의 은행들과 금융기관들과 다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한 기간마다 100만 원씩만 넣어놔도 곱하기 11,000이거든요. 근데 100만 원만 넣어놓겠어요? 세틀먼트 하는데 그 이상을 넣어놔야 되죠. 그리고 전 세계 달러만 있나요? 세계 각국 통화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데 그 유동성을 어디에서 공급하죠? 정말 말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이그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다이렉트 릴레이션십 없애는 지금 고객들한테 좋은 익스피리언스, 그런 페이먼트를 쓰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XRP와 리플렛이
오늘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이렉트 릴레이션십, 리퀴디티 릴레이션십이 필요한데 이걸 해낼 수 있는 건 리플렛과 XRP밖에 없다. 예. 실제로 사실이죠. 이거 말고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것과 그리고 더불어서 예. 지금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크레이그가 이제 XRP 리서치 센터가 아까 보신 크레이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 되게 이런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마도 합리적으로 볼 때 이런 효율성을 갖고 있는 XRP와 리플렛이기 때문에 예, 더 증가하지 않겠냐 커스터머가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레이그는 좀 색다른 관점을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좀 약간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렛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고객들의 수요를 확장시킬 거라고 해요. 예, 개선된 경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XRP와 리플렛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보다는 그러니까 그 장점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객들의 경험, 예, 개선된 경험이 수요를 확장시키고 그 수요에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뷰의 차이뿐, 미세한 차이뿐인데 어쨌든 좀 약간의 색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레메사 온라인 같은 경우 리플렛 멤버죠. 이들이 에어비앤비랑 합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연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어비앤비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공간을 마치 그런 모텔이라던가 이런 걸로 제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공을 하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 숙소에서 잘 수 있게 서로 고객과 그리고 그 숙소를 제공하는 일반인 사업자들까지 그들을 함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죠.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맛볼래?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확실히 페이먼트 시장은 변화를 할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리얼타임 페이먼트로 가는 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누가 큰 역할을 할지는 그거야말로 모르는 일이죠. 그게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리프사가 그거를 해내서 리프사가 리얼타임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시장을 여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세계를 열어줄 솔루션들을 시장에 마켓시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제공하는 회사가 될지 아니면 리프사 아닌 다른 존재가 지금까지 없던 회사가 갑자기 생겨서 그 역할을 할지 또는 현재 존재하는 리프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그 역할을 할지는 모릅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리얼타임 페이먼트 세틀먼트로 가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시장으로 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가 리프사라는 거. 그리고 오늘날 기준으로 아까 크레이그가 얘기했듯이 오늘날 기준으로 리프사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뭐 미래에는 탄생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명확하게도 리프사 이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좋죠. 리프사가 현재도 굉장히 앞서 나가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더 앞서 나가면 우리로서는 되게 반가운 입장이죠. 이 시장에서 반드시 리프사가 큰 역할을 해내고 리프사의 솔루션들이 많은 시장을 장악하는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걸 바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잠깐 한 1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이어서 Q&A 때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들과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마 얘기를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잠깐 1분 정도만 휴식